네, 3시가 됐습니다. 저희 종합소득세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이제 그 황일남님이 지금 아까 부가세에서 주택 임대사업자 면세라고 하셨는데 임대료 받고 증빙 요금 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있나요? 계산서를 발행을 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면세사업자는 어쨌건 세금 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발행 대상이기 때문에 발행을 해달라면 해줄 수는 있겠죠. 근데 생계현선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제가 좀 처음이라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증빙을 요구하면은 증빙은 보통 계산서로는 안 하거든요. 이제 본인들이 이제 월세 세액공제 같은 거 받으려고 제출을 할 때요.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통은 계좌이체 내역이라던가 계좌이체랑 임대차 계약서를 내기 때문에 별도로 그 계산서에 대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홈택스에서 면세사업자 만약에 경우에 들어가서 일반적인 면세사업자는 발행을 할 수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부분도 홈택스에서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증빙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주택임대사업자라는 걸 빼고 어쨌건 면세사업자가 계산서 증빙을 얘기하면 계산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파트 2 종합소득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합소득세라는 거는 뭐죠? 종합소득세는 모든 사람이 내야 되는 게 종합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제 지금 저희가 포인트가 뭐죠? 개인사업자에 대한 우리 세금 신고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인사업자 위주로 종합소득세 설명드릴 거니까, 이제 개념부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뭐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한 부분이에요. 올 소득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때까지 해서 여기 폐업을 했어요. 폐업을 해도 내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1월 30일에 폐업을 했다고 해도 그 다음 연도 5월에 꼭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폐업을 하다가 조금 쉬다가 이때부터 근로를 했다. 이런 경우에도 이때 사업에 대해서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폐업일까지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연도 5월에 꼭 신고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폐업이 아니라 어떤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폐업이 아니라 우리가 해외 출국을 할 수도 있죠. 해외 출국. 해외에 계속 잘 안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중간에 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럼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해외 출국을 했다. 이런 경우에도 요때까지 한 거를 우리는 신고를 해야 돼요. 이때는 요 5월 말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신고를 해야 되고 폐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건 세금 신고는 무조건 해줘야 된다.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폐업하신 분들이 가끔 보면 이런 경우 있어요. 1월 달에 폐업할 때 까먹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고 살다 보니까. 근데 5월 달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요. 이제 혹시 만약에 사업자 위주니까 폐업이라고 가정을 하면 1월 1일부터 여기서 폐업을 했다. 폐업을 하면 폐업 후 부가세는 다음 달 25일까지 일단 해주셔야 돼요. 하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는 5월 달, 그 다음 연도 5월에 무조건 하셔야 된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폐업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다음 연도에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일단 종합소득세 한번 부가세랑 연결 지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에 발생하는 나의 모든 소득을 신고하는 걸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조금 바로 이제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일단 세율부터 볼게요. 이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일단 세율을 보시면 세율이 어떻게 되죠? 일단 6% 우리 6%부터요. 6%부터 어디까지죠? 45%가 최고 세율입니다.
그러면 제가 뭐 어느 정도 뭐 세금을 절세 받을 수 있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최저 세율은 6%. 그때 과표가 1,200만 원 이하일 때 6%고요. 10억 원이 넘어가면 45%예요. 근데 우리 이것만 생각할 수 없죠. 세율이 6%면 여기다가 지방소득세가 붙죠.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얼마 붙죠? 10% 붙습니다. 지방소득세가 10% 붙기 때문에 6이면 6.6%가 되겠죠. 그리고 45%면 49.5%, 45%라면 49.5. 실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세금은 49.5%입니다. 지방세까지 반영했을 때. 그러니까 엄청난 세율, 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고 총 8단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8개. 8개의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수록 계속 커지겠죠. 세율이 구간이 올라가죠. 근데 또 반면에 법인세율표를 볼게요. 법인세율은 2억까지, 과표가 2억일 때 9%고요. 그리고 200억 이하일 때 19%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매출이 커질 때 고려를 하냐? 만약에 2억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2억은 어디 구간이죠? 개인 사업자는 여기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2억이 때 얼마예요? 38%인데 법인세는 9%죠. 그러니까 당연히 2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우리는 법인 전환을 고려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가장 큰 비교를 했을 때 우리는 세율 차이. 그 세율이 우리가 개인소득세는 6%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대부분의 사업자들 대부분의 이제 저 언제 법인 전환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수입이 똑같이 뭐 나고 수입이 여기 A라는 업체가 그렇고 B도 똑같이 이렇게 났어요. 근데 지출이 하나는 뭐 제조업. 그래서 매입 원가율이 800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원가가 거의 없어요. 뭐 100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익이 얼마죠? 얘는 2억, 그리고 얘는 900이죠. 이렇게 나기 때문에 우리는 지출이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우리는 법인 전환을 할지 말지를 고려하시게 되는 거예요. 물론 수익 금액이 올라가면 우리 성실신고 사업자라고 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건 지출이 핵심인 거지 당장 매출만 가지고 결정할 수 없어요. 근데 매출을 가지고 결정하는 부분은 뭐냐? 이제 성실신고냐? 성실신고 대상자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또 대상자 로 바뀌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자꾸 너무 꼬이는데요. 자, 그러니까 성실신고일 때 수입을 체크하는 거고요. 일단 제가 웬만하면 이제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출이 얼마냐, 내 원가율, 내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나는 원가가 들어간 업종이 아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익이 높겠죠. 그러면은 1인 법인 같은 걸로 많이 전환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원가율이 너무 높다. 그러면 원가율에 따라서 너무 높으면 실제 이익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 과표라는 건 뭐죠? 수입에서 비용을 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서 비용 뺀 게 적어요. 한 요 구간에 들어가요, 요 구간. 요 구간. 자꾸 이걸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 요 구간에 들어가요. 그러면 15%. 물론 요것보단 낮아요. 그치만 개인 사업자의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일단 내가 통장을 좀 그냥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으로 가면 법인 돈은 내 돈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벌었지만 내 돈이 아닌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자도 월급을 받아가야 되는 구조. 내가 법인 돈을 빼려면 뭐 월급을 받아가거나 아니면 배당을 받아가거나 요 구조인데 개인 사업자는 그게 수입이 곧 내가 가져가도 되는 돈인 거예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또 다른 뭐 세법적인 규정이 있지만 쉽게 말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법인 전환을 보통 이렇게 저는 이익이 얼마냐? 이거를 보통 판단을 하고요. 근데 이제 성실신고 사업자가 되는 경우라면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수입이 뭐 도소매 같은 경우는 뭐 15억이 넘어간다. 15억이 넘는 원가율이 예를 들어 이거죠. 15억이 넘어갔어요. 10억인데 원가율이 뭐 80%뭐 그럼 12억이죠. 그러면은 총 내가
뭐 판관비 제외하고도 3억이 순이익이 남아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 5억이에요. 5억인데 여기서 원가율이 80% 나오면 여기서 4억이죠. 그럼 순이익이 1억이에요. 3억이랑 1억인 이거는 일단 내가 외형이 높기 때문에 외형이 일단 크기 때문에 무조건 이익률도 이익이 높아지는 구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법인 전환을 가셔야겠죠. 일단 2억이 넘어가면 여기 세율이 30% 이렇게 부담을 하니까. 그래서 항상 이거는 뭐 세무 대리인하고 조율을 해서 결정하시게 되는 거고요. 뭐 이게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가 1인 법인으로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1인 법인 하는 경우에는 이제 결국 뭐 이제 내가 매출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뭐 사업을 이제 키워보고 싶다. 나는 이제 뭐 그냥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너무 규모가 커졌다거나 이익이 너무 높거나 그럼 세금 내면서 이제 법인 전환을 고려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매출이 커졌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하는 이제 사업자분들은 대부분의 그 지식이 어느 정도 탑재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약간 이제 고난도의 약간 그 내용을 이제 여기다가 담으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데, 기본적으로 비교하는 게 뭐죠? 개인 소득세율은 6에서 아까 45%, 그리고 법인세율 같은 경우는 법인세율은 9에서 24% 나오죠. 근데 사실 24% 가는 경우는 흔하진 않겠죠? 왜냐면 이거는 거의 대기업 수준이에요. 3천억이 넘어간다? 이거는 뭐 진짜 대기업 수준인 거고, 법인세율 봤을 땐 그렇고. 그리고 개인소득세율은 6에서 45%, 일반적인 사업자분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가자면, 종합소득세는 지금 아까 간이가 살짝 질문을 많이 하셔서, 개인 사업자면 다 해야 돼요. 얘 간이는 포함이에요, 간이. 간이도 당연히 합니다, 간이도. 간이 당연히 들어가는 종합소득세입니다. 그래서 간이도 다 포함한 개념의 종합소득세고 그래서 만약에 근데 법인 전환을 우리가 이익이 너무 높아서 법인 전환을 하게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불편함이 많아지잖아요, 실제로. 불편함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뭐 상의를 틈 되면 상의를 하셔야겠지만 그때 기타 소득으로 우리가 법인 전환할 때 영업권 내가 가진 그 개인 사업에 대한 권리를 법인에다가 파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개인한테 소득이 되면서 법인으로 넘겨주니까 그때는 기타 소득이라는 명분으로 60% 필요경비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만약에 개인에서 법인을 전환할 때는 어떤 걸 고려하셔야 되냐면 이게 성실사업자도 말씀드렸죠. 성실사업자가 되면 거의 법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세무대리인한테도 확인서를 요청을 해요. 확인서를 요청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상반기에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반기에 너무 매출이 많이 났다 그럴 때는 반드시 매출을 체크하셔가지고 그 법인 전환을 하실지 하반기에는 결정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 가치가 3억 정도 됐다 그럼 우리는 그게 무형자산으로 계산이 되면서 감가상각비로 비용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3억 원이 어쨌건 법인으로 가는 거죠. 법인의 비용이라는 거예요. 법인의 감가상각 비용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우리가 9% 정도. 근데 여기도 똑같죠. 9%뿐만 아니라 0.9%가 붙겠죠. 지방세. 그럼 9.9%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법인세 절세를 받을 수 있고 개인은 내 가치가 내 사업의 가치가 3억 원이다니까 인출하면서 필요금비 60% 인정받고 소득세 부담하고 그 다음에 4에서 5천만 원 절세 효과 그래서 합계 7에서 8천만 원 절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요 얘기입니다. 법인 전환할 때 이런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 핵심은 이제 매출이 커졌을 때 법인 전환을 하되 내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건 내가 원가율이 얼마나 나오느냐 지출이 어느 정도 되냐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보고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엔 뭐 대리인이 있어야 가능하겠죠.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자체기장을 한다고 해도 자체기장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매출이 커졌을 때 우리가 공동명의 전환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매출이 늘어났어요. 내가 1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럴 때 이제 고려하시는 공동명의인데요. 처음에는 공동명의가 더 낫다고 판단을 해요. 공동명의 할 때 일단 내가 A라는 여기 비교를 해볼게요. A라는 단독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단독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순이익이 5억이 난 거예요. 아까 5억은 몇 %였죠? 5억은 42%였잖아요.
5억에 42% 세율을 적용했어요. 그랬더니 종합소득세를 내는 게 얼마예요? 1억 7천이 넘는 거죠. 1억 7천이 넘는데 여기다가 0.1 더 곱해야 되죠. 그러면 결국엔 거의 2억 가까이, 대략 약 2억 가까이예요. 약 2억. 약 2억을 내는 거예요. 나 5억을 벌었는데 2억을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럼 나는 남는 건 3억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는 너무 이제 그 부담이 너무 커지죠.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때 법인 전환도 고려하지만 한 번쯤은 공동사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동으로 갔어요. 내가 그래서 도저히 나 세금을 못 내겠다 하면 그때 항상 사업자분 생각하시는 거, 내 가족을 공동명의로 고려하십니다. 그래서 가족이 공동명의로 갔다. 근데 물론 예를 들어서 배우자, 내가 집에 있는 배우자가 있어요. 배우자로 가면 이 사람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배우자를 쓴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일을 안 하는 배우자를 꼈을 때는 나중에 이게 그 합산가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 실제로 내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 가족 중에 누가 엄청 도와줘요. 실제 배우자가 도와준다. 그러면은 충분히 공동사업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공동 명의로 찢어집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절세 효과가 일어나느냐. 예를 들어 5억이에요. 5억에서 두 명으로 나뉘죠. 5억이 똑같이 나는데 두 명으로 나누면 한 명당 이익이 얼마죠? 2.5억씩 나뉘는 거예요. 근데 2.5억만 해도 그리고 어떻게 돼요? 2.5억만 해도 앞에서 보면 2.5억은 세율 자체가 줄죠. 세율 자체가 5억에서 쪼개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10억이 달해서 5억이 되면 오히려 5% 쪼개지는 거예요. 지금 5억을 예를 들었지만 쪼개진다. 그럼 38%고 이 사람에 대해 한 명당 세금에 대해서 두 명을 곱하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부담한 건 1억 5천이에요. 1억 5천이고 여기다가 뭐 0.1을 더 곱하겠죠. 0.1. 그러면은 뭐 1억 6,500 정도 되겠죠. 어찌됐건 A를 단독 사업을 할 때의 세금보다 공동 사업을 할 때의 세금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절세가 되냐? 2천만 원 정도 넘게 절세가 됩니다. 여기다 0점을 똑같이 곱하니 2,500 정도 절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 전환을 고려하기 전에 한 번쯤은 저희가 이 개인 공동 명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허위를 할 수는 없고요. 허위를 하지 않고 내가 실제로 내 가족이 도와준 경우가 많아요. 사업을 혼자 하시다 보면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지금 여기 사업자의 대부분이 어떤 케이스인지는 제가 100%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내가 혼자 사업을 하다가 이익이 어느 정도 나죠? 그러면 직원을 뽑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충신인 직원을 뽑을 수도 있겠지만 가족이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가족이 도와줄 때 그때 공동사업도 고려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면 절세 효과 이제 2,500 정도 난다고 말씀드렸고 절세 효과 나지만 여기서 또 건보료도 줄어듭니다. 우리 종합소득세 할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 번 내죠. 한 번. 1년에 한 번 내는데요. 종합소득세 절세는 1년에 한 번이에요. 한 번인데 건보료는 어떻게 돼요? 매월 내죠, 매월. 매월 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업자분들이 말을도 못해요. 뭐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보료가 많이 나오면 갑자기 폭탄이 나왔다고 하면서 난리가 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건보료가 뭘로 측정이 되냐? 그럼 도대체 건보료가 폭탄이 나올 때가 보통 한 11월쯤 되거든요. 그때 되면 갑자기 내가 뭐 10만 원씩 내던 게 뭐 50만 원씩 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막 항의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부터 시작해서. 왜냐면 나는 이미 내가 돈을 번 거는 그 전년도에 돈을 많이 번 건데 실제로 건보료는 내가 이미 돈을 번 다음에 난 돈을 못 벌고 있어요. 못 벌고 있는데 갑자기 그 다음에 11월 달 연말 다 돼가가지고 막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뭘로 측정되냐? 결국엔 내 과표로 측정이 되거든요. 과표가 낮아져 있으면 건보료가 줄겠죠. 그냥 거기에 우리 건보료가 한 7% 정도 됩니다.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걸 나눴을 때 건보료를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보료 관련된 그 질문을 황일남이 또 주셨어요. 황일남 님께서. 그래서 얘기하면 공동명의는 건보료 절감을 했는데 1인 사업자는 지역가입자 가입하는데 2인 사업자는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2인 사업자도 대표잖아요. 둘 다 사업자이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는 어느 경우에 되느냐? 어느 경우 되냐면 직원을 뽑았을 때 됩니다. 직원. 직원을 뽑았을 때 직장 가입자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을 썼는데 내 가족으로도 부족해요. 공동명의를 가정해 볼게요. 근데 공동명의를 하다가 내 가족으로 부족해서 우리 직원 하나 뽑아야겠다. 저를 뽑았어요. 사대보험 들어줘야겠죠. 사대보험 뽑는 직원이 되면 모두가 직장 가입자로 바뀌게 됩니다. 신분은 변화하는데요. 그래도 보험료가 변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은 과표로 하기 때문에 그 직원, 예를 들어서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없다가 직원을 뽑았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그 기준이 되는 게 만약에 이런 경우로 가정해볼게요. 그냥 A라는 사업을 하다가 이때 공동명의를 제외하고 내가 직원을 뽑았어요. 직원 한 명. 뽑았는데 이 사람 최저 월급 해서 뭐 250 줬다. 근데 나는 그냥 뭐 직장 그만두고 나는 뭐 재산도 없고 해서 월에 뭐 5만 원씩밖에 안 냈어요. 근데 직원을 뽑으면 어떻게 공단에서 얘기하고 있냐면 250만큼은 네가 가정한 걸로 해라. 이래서 직원이랑 똑같이 가입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대표도 직장 가입자가 되면 대표도 250 가져가라. 이렇게 측정을 해버려요. 근데 거기에 7% 해보세요. 그럼 갑자기 한 17만 5천 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물론 직원한테 가는 경우는 우리가 그 3.5%, 그러니까 절반은 직원한테 직원 실수령해서 그 차감을 시키는 거지만 나는 갑자기 직원에 대한 급여만큼 건보료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직원을 내가 혼자 하다가 직원을 뽑을 때는 좀 고려하실 사안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뭐 기존에 예를 들어 250으로 가져가면 이게 소득으로 환산하면 얼마죠? 250에다가 12를 곱해요. 그러면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인데 내가 과표가 3천만 원 미만이었으면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내가 원래부터 나는 과표가 5천, 6천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뭐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부분보다 적게 내가 과표가 잡혀 있었다면 당연히 건보료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1인 사업자 할 때 그 건보료는 결국은 과표로 일단은 판단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핵심은 이제 공동명의로 할 때는 직원이 없을 때는 직장 가입자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직원이 있을 때는 모두가 직장 가입자로 신분은 변한다. 요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는 뭘 해도 대표자가 가져가는 거는 급여로 측정할 수가 없어요. 급여가 아니라 그냥 내 수입일 뿐이에요. 뭐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요런 부분으로 이제 공동명의 할 때 우리 유리한 점. 그래서 절세 효과 있다. 그러니까 뭐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매출이 커졌다. 지금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초창기 사업자도 있으실 거고 내가 매출이 커진 분들 뭐 작아진 분들은 사실 세금 걱정 안 합니다. 근데 커지신 분들이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세금이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법인 전환 그리고 공동명의 전환 고려하시면 되겠다. 이런 부분에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평소에 넘어가는 세금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부가세 할 때 인테리어 얘기를 했었어요. 인테리어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그 권리금 요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권리금에 세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부분은 잘못된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권리금 우리가 이제 처음에 사업을 하다가 또 넘길 수도 있고 내가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권리금을 뭐 3억이다. 원래 3억을 주고 사왔는데 권리금을 내가 주는 쪽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권리금을 주는 쪽에서는 3억이 나가는 거잖아요. 내 주머니에서.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내 비용이죠. 근데 받는 쪽에서는 세금 신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실제 세법에서는 권리금은 기타 소득이에요. 기타 소득 상대방 측에서 A가 B한테 권리금을 주죠. 권리금을 주는데 이때 얘는 소득이에요. 얘는 기타 소득이고요. 나는 비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3억을 줬다면 이 사람한테 세금을 띄고 줘야 돼요. 세금을 띄고 줘야 되고 이 사람은 소득세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거고 A 같은 경우 나는 이게 권리금 3억이 재무제표에 계상이 되면서 감가상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3억을 한 번에 비용 처리하는 거 아니고 3억을 뭐 5년에 걸쳐서 6천만 원씩 이렇게 비용 처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권리금에도 세금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주는 쪽. 그럼 받는 쪽이다. 내가 뭐 3억은 그러니까 뭐 5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5천만 원 주고 가게를 팔기로 했어요. 그러면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내가 소득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는 많이 이제 익숙해졌는데 아직도 이제 부동산에서 뭐 권리금 이거 뭐 세금 처리 받고 싶다 이러면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꺼리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게 기타 소득으로 처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되고 기타 소득은 얼마 떼냐면 8.8%를 떼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타 소득에 8.8%를 떼고 예를 들어 5천에 우리가 권리금을 받았다. 그럼 8.8%를 떼고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죠. 4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떼고 받아서 소득 처리를 해야 되고 소득세 신고도 해야 되고요. 소득세 신고 대상. 만약에 내가 그 해에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한 10월쯤에 가게 팔았어요. 가게 팔면 이때 권리금 받겠죠. 이때까지 또 매출이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종합소득 신고할 때 어떻게 되죠? 우리 매출에다가 그래서 사업자 매출에다가 기타 소득까지 한꺼번에 신고하니까 세금 부담이 좀 커집니다. 그래서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현금 할인 받는다. 그래서 인테리어도 받는 쪽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권리금을 그 지급하는 쪽에서 합니다. 우리가 이거랑 똑같아요. 내가 직원한테 월급 줄 때 세금 떼고 주죠. 근데 그 권리금을 주는 쪽에서도 만약에 5천만 원 다 줘버리면 이 사람이 신고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권리금을 지급하는 쪽에서 해주는 거예요. 권리금을 지급하는 쪽에서 5천만 원을 줄 거를 5천만 원에서 기타 소득 8.8%는 세무서에 내주고 그리고 4천 얼마에 대해서는 이제 그 권리금 소득자한테 주시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무조건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인테리어 현금 할인 받는 경우 있어요. 아직도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업자가 인테리어 할 때 아유 뭐 이거 현금 할인 해줄게요. 이런 경우 있죠. 근데 인테리어는 반드시 이거는 반드시 생겨서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생겨서 받아야 돼. 왜냐면 인테리어가 한두 푼 하지 않죠. 적어도 뭐 1,000만 원 이상 되잖아요. 근데 1,000만 원을 하면은 1,000만 원에서 뭐 파격적으로 500 이렇게 깎아주면 모를까. 1,000만 원에 우린 100만 원 아니면 1억이잖아요. 1억이면 1,000만 원이에요. 1억이면 1,000만 원을 주고 우리는 세금 받아오면 이 1,000만 원은 조기환급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비용 처리를 받아야 내가 매출이 많이 나. 내가 야심차게 사업을 시작하는데 1억의 인테리어를 들어서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증빙이 제대로 안 돼서 이 비용 처리를 못 받는 너무 아까운 거죠. 아까 우리 지출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소득세 신고할 때 절세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비용의 입증 방법을 우리가 없애시는 거예요. 그리고 1억을 했으면 이게 5년 동안 감가상각 처리가 되기 때문에 매년 1억을 처음에 지출한 시점부터 해서 2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감가상각으로 비용쇼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종합소득세 할 때 권리금 왜냐면 절세를 한다는 거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카드를 막 이렇게 많이 쓴다고 해도 카드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잘하게 쓰는 비용 말고 크게 들어가는 비용들이 간혹 있거든요. 크게 들어가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개인 사업자한테. 그래서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이렇게 할인받는 거에 대해서는 이 개념을 알고 계시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뭐 중간에 뭐 보수 작업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세액량서는 꼭 받으시면 좋다. 이제 이런 부분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 더 있으실까요? 종합소득세는 사실 질문이 조금 있으시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비용에 관한 부분에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를 하는데 이제 뭐 평소에 그냥 넘어가는 세금들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인 걸 이야기해 봤고요. 이제 뭐 질문이 따로 없으시면 바로 이제 차명에 관한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인 사업자한테 치명적인 것들이 있어요. 치명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제 과소신고하는 경우인데요.
최근에 이제 차명 계좌라던가 이 과소 신고에 대한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명 계좌를 이용할 경우에는 일단은 10년치 세금을 추징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조세 포탈범으로 고발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개인 사업자를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통장으로 계좌이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의도한 게 아니지만 소비자 쪽에서 그냥 계좌이체 할게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린 갈등을 하죠. 아, 계좌이체 받으면 이게 또 뭐 세금 신고를 할까 말까 이제 걱정하는 수준에 가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하다 보니까 안 걸리네. 그러면 내가 다른 통장으로 받아볼까? 하는 유혹이 생깁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차명 계좌를 쓰시는 경우들이 간혹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이제 그 지속이 되고 사업을 이제 한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하시다 보면 그 유혹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그때 잘못 걸리면 근데 큰일 난다. 그래서 그 포상금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국세청에서. 그래서 그 탈루세액이 5천만에서 5억이 되면 탈세 포상금의 지급률이 20% 그리고 15%, 10%, 5%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물론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어마하게 많은 수준인데 탈세 제보에 대한 그게 굉장히 최근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좌이체를 할 때 우리가 종합소득세 우리 개념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과소신고에 대한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많이 뭐 모르실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위험성에 대해 이제 강조를 드린 거고, 이거에 대한 신고는 계속적으로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차명계좌 불법 탈루했던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쨌건 우리 이러다가 잘못 걸리면 그러니까 포상금을 노리고 요새 신고한 사람들도 워낙 많아요. 왜냐면 옛날에는 너무 현금이 익숙했죠. 너무 현금이 익숙하다 보니까 계좌이체 받거나 현금으로 이제 거래하면 우리가 추적할 수가 없었죠. 추적할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근데 국세청 시스템이 굉장히 고도로 전산이 발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요새 다 카드 쓰죠. 뭐 삼성페이 쓰던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과소신고 위험이 이제 많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한다면 이제 국세청에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재산이 내가 증가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뭐 이 차명을 썼던 아니면 이제 계좌이체를 해서 모은 돈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그 통장에 돈이. 그래서 부동산을 한번 사볼까? 그래서 그 부동산 집을 샀어요. 막 그 부동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주식도 하고 회원권도 사고 막 신나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재산이 증가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소비도 엄청 하는 거예요. 해외 여행도 다니고 뭐 카드도 많이 쓰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실제로 또 신고할 때 보니까 신고는 적게 하고 싶은 거 세금은 내기 싫죠. 그래서 세금은 굉장히 적게 신고했다. 그러면 재산 증가액이 예를 들어서 그냥 가정을 했을 때는 500 그리고 소비 지출액 뭐 200. 근데 신고 얼마 했다? 뒤에 또 사례가 있습니다. 40밖에 안 했어요. 근데 이거를 뭐 그걸 본다면 5억. 뭐 요새 부동산 비싸죠. 5억을 했고 소비는 2억을 했어요. 근데 신고는 4천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면 탈루 혐의 금액이 어떻게 보냐? 7억에 대한 현금 창출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7억에 대해서 현금 창출이 일어났는데 나 신고 4천밖에 안 했다? 그럼 얼마 된다? 6억 6천. 6억 6천에 대해서 우리는 탈루 혐의 금액으로 봅니다. 이 얘기가 일단 세무조사 국세청의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이에요. 보세요. 재산 증가한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뭐 금융자료 볼 수 있죠. 국세청에서 뭐 요청하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우리 등기 같은 거 보면 부동산 다 나오죠. 누구 소유인지 나오죠. 소비 지출은 뭐 어떻게 봐요? 카드 사용 내역 다 보죠. 우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같은 거 보면 거기에 카드 어디서 사용했냐 다 나옵니다. 그게 다 알고 있어요. 신고는 뭐예요? 자진해서 우리가 신고를 하죠. 자진해서. 자진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탈루 금액은 충분히 도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전산 시스템만 돌리면 이만큼에 대해서 우리는 세금 탈루했다는 걸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보면 일정 기간 내에 소득 금액과
재산 증가에 소비자의 비교 분석해서 탈루 혐의 금액을 도출해야 된다. 이게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입니다. 요새는 근데 재산 증가할 때도 뭐 자금 조달 계획서다 뭐다 해서 이미 구청에도 또 신고가 들어가죠. 이거 돈은 어디서 나서 재산을 증식시키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어서 뭐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유튜브도 보고 하시면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건 시스템은 이렇다. 요걸 더해서 결국엔 신고 금액을 빼준 거. 그거를 탈루 혐의 금액으로 보고 있다. 요거죠. 그럼 사례를 이제 볼게요. 이제 그 사업자인데요. 이 사업자는 주유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유업도 하고 음식업도 하고 있어요. 음식업, 주유업을 둘 다 영위하고 있어. 근데 그러면 최근 5년간 종합소득 금액이 제가 4천 아까 예를 들었었죠. 5년간 주유업과 음식업을 하고 있는데 5년간 종합소득 금액이 4,100만 원을 신고했대요. 근데 갑자기 31억짜리를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 해외여행을 15차례 소비는 과다함. 이거를 추출을 해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물론 너무 과해요. 31억 하는 거를 요새는 이렇게 못 사요. 왜냐면 이거는 그 우리가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계획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어쨌건 이만큼밖에 신고 안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내가 돈을 벌었는데 세금 신고하기 싫고 그리고 집은 사고 싶고 그리고 고급 승용차 타고 싶고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소비 실행 과다했어요. 그러면 탈루를 어떻게 했을까요? 탈루를 했을 때 재산 증가액은 20억 정도로 본 거죠. 20억 정도를 보고 그리고 소비 지출액은 3억 정도 본 거죠. 그리고 신고소득 금액은 4,100만 원. 그러니까 탈루 금액이 여기 22억이나 된 거죠. 그러니까 재산 증가액 아까 뭐 30억짜리 한데 왜 20억이냐 하면 뭐 대출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20억, 그 다음에 소비 지출은 3억, 그 다음에 신고소득 금액 4,1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게 모두가 탈루 금액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우리가 혐의 사항 뭐예요? 혐의 사항은 현금 수입 업종을 영위하면서 소비 신고 소득에 비해서 왜냐면 우리가 수입에서 지출을 빼죠. 지출을 빼는 게 이게 신고 소득 금액이에요. 근데 여기서 22억이나 된다는 건 수입을 누락시킨 것밖에 없잖아요. 수입을 누락을 한 거예요. 누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신고소득이 작아진 것 뿐이에요. 물론 아무리 그래도 지출 하나만으로 이걸 줄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근데 돈이 없어요. 소득이 얼마 안 된다는 건 내가 현금 가용자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없는데 그때 소비 수준이 이렇게 과대하고 집도 사고 그러니까 수익금의 누락 혐의가 있다. 요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금 지출가 불투명하다. 그래서 다른 이제 뭐 여부를 소명받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뭐 증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증여 뭐냐 이거를 뭐 그럼 증여세 내야겠죠. 증여세를 내야겠고 그다음에 이제 신고소득이 어찌됐건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과다하다. 이래서 이렇게 협의 자료가 나온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 수입 업종이죠. 그럼 이때 업종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음식업인데 뭐 잘된 음식업이 우리 카드를 많이 긁긴 하지만 그래도 뭐 현금 받는 얼마 전에 저도 칼국수집에 갔는데 아직도 현금을 받더라고요. 카드 아예 안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유명한 집에 갔는데 현금만 받거나 그러면은 물론 요새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유업 같은 경우도 뭐 카드가 많고 뭐 요새는 뭐 할인 카드도 많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사례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시는 분들도 뭐 이게 뭐 그런 제가 좀 큰 사례를 갖고 오긴 한 건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내가 신고를 여기 핵심은 뭐죠? 내가 그럼 결국에는 과소신고 과소신고의 위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소신고의 리스크. 혹시라도 내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 했거나 요새 소비자들은 굉장히 까다롭죠.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안 했거나 뭐 미발행했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뭐 삔또가 나가면 막 포상금 노리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포상금 노리고 이만큼의 포상금이에요. 포상금 몇 천만 원씩 나가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하니까 우리는 현금영수증 뭐 말씀을 드리자면 현금영수증을 근데 억울할 수 있죠. 우리 사업자가
나는 이 사람이 발행해달라고 안 해서 발행을 안 해준 거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경우에도 어떻게 하냐면 현금영수증 발행할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원하지 않더라도 발행을 이 사람이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원하지 않아서 안 해줬어요. 그래도 국세청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00, 010에 아마 000에 1233가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자진해서 내가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10만 원 이상의 업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게 돼 있는데 10만 원을 받았는데 그 10만 원에 대해서는 요 번호,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 없어도 요 번호로라도 발행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계좌이체를 받았으면 신고를 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 집을 사고 싶건 뭐하던 해도 신고소득금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과소신고를 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세무조사 이제 사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좀 10분 정도 남았어요. 근데 그 종합소득세 세금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또 추가적으로 좀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추가적인 건 요 강의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가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이제 그 저희가 수입 지출까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수입 지출 이외에 또 뭐가 있죠? 우리 세액 공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뭐 소득 공제 그리고 세액 공제 이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소득 공제는 뭐냐면 우리가 수입 지출이 확정된 상태에서 우리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있죠. 그럼 인적 공제라는 게 있고요. 인적 공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 뭐 국민연금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노란우산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요 두 가지만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드릴 거예요. 인적공제 뭐냐? 본인, 나한테 해당되는 경우는 인당 150이죠, 인당. 인당 150만 원 듭니다. 인당 150만 원 되는데, 인당 150만 이외에 내가, 그 직계 존속을 부양하고 있다. 그러면은 직계 존속에 대해서도 150만 원 추가되죠. 그리고 경로 우대 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추가 공제라고 하는데요. 인적 공제 중에 추가 공제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처음으로 이제 경로 우대. 경로 우대는 70세 이상인 경우. 10세 이상. 그럼 추가 100만 원이 됩니다. 경로 우대는 이제 제가 그리샤 여기 제대로 안 써지니까 기록을 하시면 돼요. 70세 이상의 내가 뭐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그러면은 150 이외에 100만 원 추가 공제가 되고요. 그리고 또 장애인 공제가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200만 원이 돼요. 장애인 공제는 이제 혹시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 증명서나 아니면 장애인 그 증을 이제 그 제출하시면 돼요. 그 장애인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들어가는 게 이제 뭐 한부모 공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너무 앞으로 넘어가네. 이제 한부모 공제라는 게 있어서 여기 다 지워질까 봐 못하겠네. 한부모 공제 말로 설명드릴게요. 한부모 공제라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그 부녀자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약간 중첩되는 개념인데 혹시 싱글인 내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데 뭐 싱글이다 하시는 경우는 100만 원이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또 그걸 이제 뭐 꺼려 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는 없지만 뭐 부녀자 공제라고 해서 총 금액이 이제 3천만 원, 그러니까 소득 금액 3천만 원 미만인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50만 원 정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뭐 배우자가 있는데 사회활동하는 여성한테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는 추가 공제 부분이 있다. 그게 이제 인적 공제에 딸린 추가 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국민연금 낸 거 전체 다 공제되고요. 그리고 뭐 건강보험 낸 거, 건강보험 낸 거는 사실상 그 공제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용에다가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게 노란우산 공제예요. 노란우산 공제라는 건 뭐냐면 그 다 아시긴 해요. 소상공인 공제라고 해서 개인 사업자나 아니면 뭐 법인 사업자의 대표자만 가능한 건데 이게 이제 폐업을 했을 때도 보호받을 수 있는 우리가 압류에서 제외되는 뭐 대상에 해당하고 중소기업 중앙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절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사업소득 구간에 따라서 절세액이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건 최대 500만 원까지 우리가 비용 처리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는 이제 결론은 저축에 해당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 종합소득세 안내문 보시면 거기에 소상공인 공제는 거기에 금액들이 있죠. 거기다 꾹 채워두셔야 돼요. 그 연금저축 공제라는 것도 있죠. 그 연금저축도 뭐 400만 원, 뭐 IRP 가입하면 뭐 주가 뭐 500만 원 해서 총 900만 원까지 되는데 그 부분보다 일단 사업자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인적공제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 다음에 노란우산 공제를 잊지 말 것, 요게 핵심이고요. 세액공제 되는 부분, 우리 세액공제 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뭐 근로소득공제 뭐 여러 가지 뭐 있는데 월세 세액공제 놓치지 마세요. 월세를 지금 사업자분들도 말씀하셨는데 내가 사업자면서도 월세 사는 경우 있죠. 그럴 때는 월세세 공제도 가능하니까 요것도 이제 뭐 아까 계좌이체 내역이랑 그리고 이제 임대차 계약서 내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월세세 공제도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또 뭐 청년 같은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청년 같은 경우 청년 그 요새 그 세액 감면이라는 게 있으면 수도권 뭐 외 지역에 우리가 청년 창업 그 소득세 감면이라는 게 있어서요. 그게 이제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제 뭐 그건 나이 제한도 있죠. 그래서 이게 조건에 대해서 세세히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어쨌건 청년 창업인 경우에는 세액 감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 중소기업 뭐 혼자 혹시 그 신고하시는 분들 중소기업 세액 감면 있습니다. 세액가면 보통 뭐 10%, 5%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놓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제 세액공제, 그다음 소득공제까지 한번 받고 그게 이제 결국 우리 납부할 세금이에요. 근데 주의할 거는 이 소득공제 그리고 뭐 세액공제 이런 부분들 이제 그 소득공제까지는 우리 건보료에 영향을 주는데요. 세액공제는 건보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득 금액이 내가 높아요. 소득 공제까지 빼면 종합소득 금액이라는 게 나오는데 소득 금액이 높다? 그러면 그거는 건보료에 영향을 주지만 세액공제까지는 이렇게 반영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보료는 낮추는 노력을 하려면 우리가 비용을 잊지 말고 잘 챙겨야겠다. 아, 한경희님이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요. 초보자라서 공제라는 거 빼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빼기. 그래서 너무 잘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도 이게 용어가 어려우실까봐 조금 있는데, 잠시만요. 이제 공제라는 건요, 빼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수입이 있어요. 수입이 있는데요. 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이 있죠. 쉽게 말하면서 비용이 공제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제라는 말이 이제 근데 이제 부가세에서도 나오죠. 부가세에서도 매입세 공제 이렇게 말하는 건 매입세를 빼준다. 그냥 빼기. 빼기라고 생각하시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제를 받는다? 그럼 빼기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공제라는 건 수입, 그 다음에 번다. 이게 플러스 개념이죠? 근데 요거는 마이너스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뭐든 마이너스 개념. 그럼 예를 들어서 불공제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를 할 수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이제 개념 설명하니까 사실 뭐 절세 측면보다는 이제 종합소득세는 그냥 잘 신고했으면 좋겠어요. 뭐 세금 같은 경우에 세금 신고를 잘할 때 아까 제가 여기서 그 참여까지 갔었죠. 국세청에서는 소득지출 시스템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종합소득세가 받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집도 사기가 힘들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입 같은 거 누락하지 말고 이제 수입 지출, 그러니까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이 있으니까 우리가 누락하지 말고 잘 신고하자. 요런 것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소 신고하지 말고 우리가 종합소득세 최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인적공제를 활용하신다거나 그리고 뭐 세액 감면 공제 활용하시는 게 좋고 나머지는 이제 뭐 조사 실제 사례를 제가 들어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임대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란우산 공제가 옛날엔 됐는데요. 임대업은 지금은 해당 사항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업은 뭐 안 될 것 같습니다. 임대업에 대해서 사실 지출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임대업 하실 때 그나마 지출되는 것들은요. 대출이자? 대출이자 정도는 사실 가능하고요. 그거 아닌 경우 임대업은 세금을 많이 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업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재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득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사업은요, 노동이라던가 뭔가 투자, 그러니까 당연히 임대업도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일반 사업자는 원가가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임대업은 사실 소득세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노란선 공제 혜택도 못 받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정리해 볼 건데요. 이제 좀 쉬었다가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인건비 원차세 하기 전에 이제 뭐 대략적으로 질의 답변을 종합소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저희 4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